준호가 집 안으로 발을 들였을 때 익숙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다. 그가 왜 일찍 귀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집에 돌아왔을 뿐이었다. 그는 문을 열었다. 준호 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준호가 다가가자 박상무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준호는 그의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세게 뒤로 잡아당겼다. 너를 끝장내버리고 싶어. 준호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읊조렸다. 고개 들어. 나를 때릴 순 없어. 고소할 거야. 당장 나가. 장장 나가. 준호의 목소리는 내면의 분노를 감춘 채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했다. 맹세코 너를 고소하겠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신경이나 쓸 것 같아. 박상무는 턱을 치켜 세우며 인상을 썼다. 자신이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준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에 연달아 주먹을 날렸다. 세상에. 준호 씨, 무슨 짓을 한 거야? 정훈 씨. 미경아, 너한테 물어볼 게 많지만 지금은 아니야. 저 자식한테 한 짓을 너한테도 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겠어. 똑똑히 기억해둬, 이 나쁜 자식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적이었다. 준호는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속삭이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준호 씨, 저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 그녀의 눈이 커졌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내가 저 자식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해주지. 내가 신경 쓸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침대 위에서 이 파렴치한 것들아. 준호는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갔다. 멈춰서 이야기 좀 하자는 미경의 애원을 무시한 채였다. 나를 내버려둬. 그는 집을 나와 트럭에 올라탔고 주류 판매점에 들러 위스키 한 병을 샀다. 대형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병째 술을 들이켜며 지나가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전화가 울렸지만 화면만 슬쩍 보고 무시했다. 미경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결국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준호 씨? 어디야? 제발 집으로 와서 얘기 좀 해. 우리 이거 극복해야 하잖아. 이미 끝났어. 박상무 말이야? 아니, 그 자식은 분노하며 깨어나서 나를 협박하고 떠났어. 잘 됐네. 그 자식이 좋았어? 아니, 관둬요. 관심 없으니까. 미경아,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물을 수 있어? 바람난 아내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내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준호 씨, 지금 어디야?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위스키를 들이켰다. 다음 날 아침, 트럭에서 잠을 자느라 온몸이 쑤셨고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커피 한 잔이 절실했다. 오전 7시 30분. 그는 마트에서 청바지와 셔츠를 사서 트럭 안에서 갈아입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미경으로부터 온 문자 37통, 이메일 20통, 부재중 전화 3통이 와 있었다. 동업자인 성준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손을 흔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술을 마신 거야? 아니면 술로 샤워를 한 거야?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이거 2019년산 메이커스 마크 아냐? 좋은 거 마셨네.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제는 최악의 날이었고 밤은 더 끔찍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젠장, 무슨 일이야 친구? 미경이가 알면 난리 날 텐데. 미경이는 신경 꺼. 준호가 성준을 쳐다봤다. 너 평소에 안 그러잖아. 장난해? 네가 나한테 화내기 직전까지 갔었잖아. 무슨 일인데? 너 일찍 퇴근했잖아. 집에 갔더니 침대 위에, 내 침대 위에. 오젠장 확실해? 문가에 서서 다 봤어. 그놈이 손을 들길래 제대로 한 방 먹여줬지. 아 맙소사. 로펌 사람이라던데. 내가 나올 때까지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자식 죽인 건 아니지? 아니, 그 대머리 녀석이 나를 찾으러 올 거야. 차라리 치정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면 몰라도 이제는 계획적인 게 돼버렸어. 넌 끝이야. 알아. 하지만 그녀를 사랑했어. 왜? 그의 목소리엔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줬어. 상상 이상으로 사랑했다고.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에게 물어봤어? 아니, 그녀와 말 섞고 싶지 않아. 대화 없이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알아.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 그냥 사라지고 싶어. 이제 곧 떠날 거잖아. 우리 졸업하고 나서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데 포기하지 마. 내 지분을 살 여력은 없어.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보자. 오늘 오후에 배를 탈 거야. 도착하면 전화할게. 준호야,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건데? 도착해 봐야 알아. 전화할 테니 월급은 계속 보내줘.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전화해. 그때 정산하자. 배 위에서도 설계 작업은 계속할 거야. 난 괜찮아. 곧 직접 입금받을 새 계좌 정보를 보내줄게. 준호는 필요한 짐을 챙겨 트럭으로 돌아갔다. 은행에 들러 새 계좌를 개설하고 수표책을 챙긴 뒤 성준에게 메모를 남기고 마리나로 향했다. 그가 33피트 규모의 그레이디 화이트 요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다. 마리나는 북적거렸다. 폭 1.5m의 작지만 넓은 캐빈. 560갤런으로 확장된 연료 탱크. 야마하 350 엔진 2개가 장착된 빠른 배였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GPS 화면을 응시하며 거리와 연료 소모량, 식량을 계산했다. 경로에는 인천, 목포, 여수, 부산, 그리고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루에 몇백 킬로미터씩 이동하면 날씨에 따라 일주일 정도면 제주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해의 태풍이 변수였지만 북상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바다로 나가기 전에 붙잡힐까봐 서둘러 떠나야 했다. 혼자만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단독 항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지만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얘기 좀 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지 마. 라는 메시지에 그는 분노했다. 이렇게 떠나지 말라고? 그 박상무랑 잘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나? 그는 전화를 걸었다. 준호 씨, 어디야?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어. 어디냐고? 중요하지 않아. 이유나 말해봐. 준호 씨, 제발 집으로 와서 얘기해. 우리를 버리지 마. 이미 당신이 버렸어. 학교 때 일 기억나? 그때 내 직감을 믿었어야 했는데 내 마음을 믿은 게 실수였어. 내 직감이 옳았는데 이제 난 끝장났어. 미경은 책상에 앉아 준호의 사진을 쳐다보았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활짝 웃으며 물고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항상 낚시를 가거나 출장을 다녔다. 그녀도 몇 번 따라갔지만 거제도나 울산 같은 곳은 질색이었다. 마지막으로 동행했던 곳은 과테말라 북부의 유전지대였는데 정말 끔찍한 기억이었다. 무더위 속에서 그가 일하는 동안 자신은 투덜거리고 잔소리만 했다는 걸 그녀도 알았다. 그는 녹초가 되어 돌아왔고 그녀는 그를 억지로 파티에 끌고 나갔다. 그녀는 일을 하고 싶어 했고 늘 바쁘게 지내야 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땄지만 변호사 대신 법률 사무장 파라레갈의 길을 택했다. 법조계의 역동적인 분위기와 큰 사건들,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를 사랑했다. 어느 날, 젊은 변호사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미경은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그녀의 외모와 성격은 회사의 큰 자산이었다. 미경 씨, 시의 승인이 필요한 흥미로운 토지 거래건이 있어요. 야근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 필요한데 관심 있어요? 재밌겠네요. 장소가 어디죠? 서울 근교 경기도 지역이에요. 이미 용도 변경은 끝났으니 시청 승인만 받으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그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사무실에서의 늦은 야근은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처음엔 가벼운 분식이었으나 곧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클럽으로 이어졌다. 춤은 즐거운 유흥이었다. 준호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을 비웠고 금요일에야 돌아왔다. 그녀는 정은과 춤을 추는 것이 선을 넘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이 짜릿했다.
조금 즐기는 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정훈 씨, 이러면 안 돼요. 우린 둘 다 결혼했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랑요. 정훈 씨, 안 돼. 제발 여기 있지 마. 준호는 날씨를 확인했다. 목포까지 가기엔 바다가 충분히 잔잔했다. 거기서 연료를 채우고 제주로 향할 계획이었다. 식료품을 사고 엔진을 끈 뒤 줄을 풀고 항구를 떠났다. 자신의 트럭을 힐끗 보며 오래된 친구와 작별하는 기분을 느꼈다. 자동 조종 장치를 설정하고 서해를 따라 내려가며 외항 부두에 배를 묶고 전화를 꺼냈다. 문자 54통, 이메일 30통, 그리고 미경으로부터의 부재중 전화 5통. 이제 마주해야 했다. 준호 씨 어디야? 내 말 좀 들어봐. 아무 의미 없어. 우리 결혼 생활 말이야. 아니, 그건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고, 우리 결혼은 끝났다는 뜻이야. 준호 씨, 언제부터 그랬던 거야? 제발 집으로 와, 우리 얘기하자. 집에 안 가. 어디로 간 거야? 날 찾을 수 없을 거야. 도시를 떠났으니까. 어디로 간 건데? 내 가슴을 찢어놓고 가버린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젠장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넌 나한테 죽은 사람이야. 안녕 준호 씨. 제발 가지 마. 제발. 잘 가라 미경아. 행복하게 잘 살아. 정훈 씨, 가요. 준호는 떠났고 형수님 성준의 아내은 그가 돌아올 줄 몰랐대요. 미경은 충격을 받았지만 정훈을 따라 차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확인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했다. 다시 의심과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왜 맨날 길 위에 있거나 낚시만 다니는 거야? 딱 한 번만 하고 잊어버리기로 했다. 준호는 절대 모를 테니까. 그녀는 침실로 직행했고 오전 11시에 깨어났다. 정훈, 아니 우린 더 이상 이럴 수 없어. 왜 그래 미경아, 너도 좋았잖아. 입 닥쳐 정훈 씨,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이미 널 가졌는데 이제 같이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내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텐데. 정훈 씨, 어떻게 해야 멈출 거야? 난 내 남편을 사랑해. 그가 알면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딱 한 번만 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젠장, 준호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는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 나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준호는 무리해서 출항하는 대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접이식 의자를 사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미경과 정훈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후볐다. 학생회관에서 그녀가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햇빛을 받은 머리카락, 자연스러운 미소, 그리고 차가운 듯 지적인 눈동자. 그녀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고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짐을 챙겼다. 그녀가 자신에게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스쳐 지나갈 때 눈이 마주쳤다. 안녕, 너무 귀엽다. 그는 아주 똑똑하진 않았지만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그녀가 나를 기억해 주길. 나는 그녀를 기억할 거야. 며칠 뒤 그는 동아리방 앞에 서 있었다. 대학가 술집은 꽉 차 있었다. 어머, 너 학생회관에서 봤던 애 맞지?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녀가 있었다. 응, 그런 것 같아. 왜 인사 안 했어? 인사했는데 네가 그냥 가버렸잖아. 왜? 네가 관심 있을 줄 몰랐어. 그는 다시 얼굴이 붉어졌다. 말수가 적구나. 꼭 그런 건 아냐. 너 참 어렵게 한다. 넌 참 솔직하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것도 예술이지. 그녀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크게 웃었다. 준호는 다시 그 웃음소리에 매료되었고 그 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내게 과분해. 이제 가봐야겠어. 시험이 있거든. 잠깐만, 전공이 뭐야? 공대? 여력학 시험이 있어. 그게 뭔지 몰라. 공학은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들이 있어서 좋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녀가 기대 섞인 미소를 지었다. 핵심은 이거야. 저 멀리서 널 보면 넌 최소한 9점짜리 여자고
웃고 있으면 9.5점이야. 난 미친 듯이 웃으니까 10점이네. 그럼 난 10점이고 넌 겨우 5점. 아니 6점 정도? 그녀가 웃었다. 나보다 한두 단계 높은 사람이랑은 데이트 안 해. 낮은 단계 사람이 괴로워지거든. 난 그런 스타일이야. 설마 그걸 믿는 건 아니지? 난 널 정말 좋아하지만 네가 구두를 안 적시려고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거라곤 생각 안 해. 난 공부나 프로젝트에 집착하는 사람이야. 그게 나야. 그는 미소 지었고 그녀는 그 미소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귀엽다고 생각했다. 난 좀 멍청하고 지저분하기도 해. 아냐, 안 그래. 내가 다 참아줄게. 그는 파티의 소음을 뒤로 한 채 미소 지었다. 그러다 넌 점점 덜 웃게 될 거고 결국 웃지 않게 되겠지. 그러다 어떤 멋진 남자가 널 찾아내면 그럼 넌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거고 결국 날 미워하게 되겠지. 그리고 난 가슴이 찢어진 채 떠나야 할 거야. 고통을 피하려면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게 낫겠어. 너 진짜 미쳤구나. 그녀는 속으로 웃었다. 우리 사귀고 친구로 헤어지자. 좋은 하루 보내고 행복하게 살아.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사랑, 안녕. 그리고 돌아섰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쫓아가려 했지만 잡을 수 없었다. 이틀 뒤, 그는 학생회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발랄한 여학생 한 명이 다가왔다. 안녕, 이쪽은 내 전남친이야. 우린 잠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가 자신감을 잃고 도망가 버렸지. 안녕? 안녕,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름이 뭐야?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우리 결혼한 셈 치자. 이름이 뭐냐니까. 잃어버린 사랑을 계속 그리워하려면 이름 정도는 알아야지. 준호야. 임미경.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지만 손길은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다. 그들은 날이 저물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친구인 민지가 떠난 것도 몰랐다. 시간 내줘서 고마워, 미경아. 주말 잘 보내. 내가 널 찾을게, 준호야. 데이트 신청하면 무조건 수락할 거야. 미경아. 넌 10점이고 난 5점이라 안 된다니까. 외모가 전부가 아냐. 넌 확실히 5점 이상이야.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다정한지 알게 됐으니 이제 10점짜리 남자는 내 취향 아냐. 너도 거의 10점에 가까워.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넌 키도 크고 듬직해. 근육질은 아니어도 얼굴이 참 좋아. 왜 날 겁내?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갈색 눈동자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웃으면 내 마음이 놓여. 내 미소에 내 다리가 후들거려. 네가 지루한 얘기를 해도 난 한마디 한마디 집중하게 돼. 널 웃게 하려고 뭐든 하고 싶어. 그녀는 웃었고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미소 지었다. 넌 내 고민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잖아. 그게 정말 매력적이야. 언젠가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무서워. 그리고 그건 내 잘못이겠지. 방금 나 사랑한다고 했어? 응, 가봐야 해. 나중에 봐, 준호야. 잠깐만. 그가 방을 가로질러 갈 때 그녀가 불렀다. 제발 부탁하게 만들지 말고 내일 같이 저녁 먹자. 그는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목요일 아침에 시험이 있어. 그럼 목요일 밤은? 안 돼. 목요일은 안 되고 금요일은 돼. 좋아, 여기서 6시에 봐. 그녀는 가볍게 입을 맞추고 달려나갔다. 그는 창문을 통해 그녀를 보았고 옆에 있던 남자가 낄낄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끝났네 총각, 그녀가 이겼어.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추위가 느껴졌다. 그는 캐빈으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눕혔다. 빗소리에 눈물이 섞여 얼굴을 적셨다. 그녀가 너무나 그리웠지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준호는 햇살이 비칠 때 잠에서 깼다.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작은 테이블에 앉아 미경을 생각하며 아픔을 곱씹었다. 전화기를 보니 두 아들, 지훈과 시우에게 문자가 와 있었다. 아이들이 이 일에 얽히는 게 싫었다. 지훈은 갓 졸업해 인턴 생활 중이었는데 이제 용돈 안 받아도 된다며 독립하겠다고 했다.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구파 시우는 준호처럼 바다를 사랑했다. 준호는 시우에게 농담을 건넸다. 해양공학 공부하면서 소금물에 모든 게 녹슨다는 걸 알 텐데. 그 생각이 준호의 얼굴에 첫 미소를 띠게 했다. 시우야, 전화했네. 아빠, 어디야? 휴가 중이야, 여행. 엄마가 미쳤어. 아빠, 무슨 일이야? 몰라도 돼. 그냥 아빠가 한동안 어디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알아도. 엄마가 아빠 어디 있냐고 난리야. 내가 알려주면 엄마한테 말할 거야. 이 일에 끼어들지 마. 아빠가 무슨 짓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아빠 좀 떠나 있을 거고 조만간 연락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 안 받으면 메시지 남겨. 배에 있어? 남쪽으로 가, 북쪽으로 가? 응, 남쪽 아니면 북쪽으로 가겠지. 가야겠다. 나중에 전화할게. 사랑한다. 시우야. 저도요, 아빠. 지훈이의 전화는 예상대로였다. 아빠 어디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지금 공황 상태야. 1시간마다 아빠한테 전화하잖아. 아빠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 집으로 와. 지훈아, 아빠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애처럼 굴지 마. 전말을 알기 전까지는 누구 편도 들지 마라. 한동안 멀리가 있을 거고 가끔 연락하마. 아빠가 뭘 했는지 말도 못할 거면 그냥 끼어들지 말라는 거야? 지훈의 말투에 준호는 몽상에서 깨어났다. 분노가 치밀었다. 다시 말한다, 지훈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편 가르지 마. 엄마는 내가 여자가 생겼다고 생각하나 본데 난 일 때문에 떠나 있는 거야. 엄마더러 옷이랑 집, 차 다 가지라고 해. 여자 같은 거 절대 없어. 그러지 마라. 지훈아. 아빠, 지훈이라고 부르지 마요. 내 이름은 지훈, 짐이라고요. 내가 지훈이처럼 구니까 그렇지. 이제 그만하자. 가봐야겠다. 젠장. 준호는 두 아들과 관계가 좋았지만 지훈은 엄마가 아끼는 운동선수 출신 아들이었다. 준호는 그의 운전사 노역과 코치 역할을 도맡으며 사이가 좋다고 믿어왔다. 시우는 기다려주겠지만 지훈은 금방 한쪽 편을 들 것이다. 날씨는 상관없었다. 여수와 부산 사이의 기상 상태를 확인하니 항해하기 좋았다. 다음 기상 시스템이 오기 전까지 사흘간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제주도 성산포에 도착해 쉬었다가 서귀포로 갈 생각이었다. 긴 여정이 될 것이다. 그는 낚싯줄을 들이우고 자동 조종 장치에 맡긴 채 남해로 향했다.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었다. 담장 위에 앉아 있을 때 영희 베키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희야, 우리 저녁 2번 먹고 영화 보고 소풍 가고 바비큐 파티에서 뽀뽀 몇 번 한 게 다잖아. 그는 다른 파티에서 영희를 만났고 영희는 활기찬 여학생 미경의 번호를 그에게 주었다. 알아. 근데 미경이가 인생 최고의 밤이었대. 너한테 관심 있으니까 네가 먼저 대시해봐. 장난해? 우리가 고등학생이야? 걔는 가끔 토요일에 보는 것보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고. 마지막 질문, 왜 나야? 걔 쫓아다니는 남자들 널렸던데. 너 잘생겼고 웃기고 똑똑하고 키스도 잘하잖아. 키스 부스라도 차려봐. 준호가 웃었다. 전화해볼게. 얘기 좀 해보지 뭐. 진지하게 사귀어야 해.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제발 전화 좀 해줘. 연락 없어서 걔 지금 풀 죽어 있다고. 전화기가 양방향인 건 알아? 걔가 먼저 걸 수도 있잖아. 영희가 째려봤다. 알았어, 내가 걸게. 준호는 동아리 숙소 문 앞에서 미경을 만났다. 그녀는 그가 다가가자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 미경아. 영희야, 잘 지냈어? 안녕, 준호야. 미경은 영희를 향해 어깨를 털며 먼지 터는 시릇을 했다. 늦지 마. 위에서 기다릴게. 영희는 웃으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좋아. 여기서 해. 아니, 보는 눈도 많고 듣는 귀도 많아. 딴 데 가자. 미경은 마당을 지나 벤치에 앉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뗐다.
준호야, 나 좋아해? 나 예뻐? 우리 전에도 얘기했잖아. 당연히 네가 좋지. 모든 남자가 널 원하잖아. 뭐가 문제야? 그때 운 나쁘게도 어떤 남자가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다. 어이 예쁜이 나랑 한 바퀴 돌까?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고 미경은 그 남자에게 손가락 욕을 날렸다. 그게 문제야, 미경아. 모든 남자가 널 원해. 난 나만 바라봐 주길 원해. 준호야, 난 다른 누구한테도 관심 없어. 경쟁 같은 거 안 해. 글쎄 저번 주에 보가트 술집에서 봤을 때는 안 그랬잖아. 그 남자랑 손잡고 있더만. 그 사람은 그냥 친구야. 그냥 데이트한 것뿐이라고. 친구 사이에 왜 말을 안 해? 난 나만 만나는 관계가 필요해.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출장 가면 어떡할 건데? 나 기다려줄 거야, 준호야. 내가 원하는 건 너뿐이야. 다른 남자들이랑은 정리할게. 다 친구일 뿐이야. 난 신뢰가 필요해. 한 번 깨지면 끝이야. 준호야, 약속할게. 절대 내 믿음 저버리지 않을게. 그럼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사귀는 거다.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미경은 그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했다. 응, 준호야, 고마워. 그들은 캠퍼스를 몇 시간이나 산책하며 학생회관에서 점심을 먹었다. 길을 건너다 미경이 발을 삐끗했다. 준호가 잡아주지 않았다면 넘어졌을 것이다. 아파.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운동화를 벗겼다. 붙지는 않았네. 발 디딜 수 있겠어? 응급실 가자. 준호는 그녀를 업고 응급실로 향했고 가벼운 염좌 진단을 받은 뒤 함께 나왔다. 그는 그녀를 자취방까지 업어다 주고 침대에 눕혀주었다. 파도를 헤치며 배를 몰던 그는 미경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연료를 채운 뒤 하룻밤 정박한 그는 보크에 접이식 의자를 놓고 위스키 병을 들고 앉았다. 다음 날 숙취 때문에 출항하지 못한 채 배에 머물렀다. 전화기는 테이블에서 떨어질 정도로 계속 울려댔다.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준호 씨? 어디야? 왜 집에 와서 얘기 안 하려는 거야? 여긴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니야. 안 돌아가. 준호 씨,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아니, 그러지 마.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어. 딱 한 번뿐이었어. 그런 뻔한 소리 듣기 싫어. 딱 하나만 묻자, 미경아. 도대체 왜 그랬어? 제발. 사랑해.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거야? 우리 사귀기 시작했을 때 태호랑 헤어졌다고 했지? 근데 아니었잖아. 이번엔 더 심해. 내 믿음을 배신했어. 대답해봐. 왜 그랬냐고? 실수였어. 그게 당신이 처음으로 한 진실한 말이겠네. 그 실수가 우리 관계, 우리 결혼, 우리 가정을 끝장냈어. 기억나? 준호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속이 뒤틀렸다. 내가 항상 다 해줬잖아. 집, 차, 옷, 보석까지. 우리 삶이 행복한 줄 알았어. 당신 불평 한마디 없었잖아. 그런데도 부족했던 거야? 전화기 너머로 흐느낌이 들렸다. 당신 잘못이 아냐, 준호 씨. 내 잘못이야. 날 욕해. 이유가 뭐야? 미경아, 이유를 말해달라고. 준호 씨, 집으로 와.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내가 갈게. 우리 얘기하자. 아니, 난 이유를 알아야겠어. 나도 몰라, 준호 씨. 그냥 그렇게 됐어. 이유를 모르면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어? 나 이제 지쳤어. 잘 있어, 미경아. 제발 이해해줘. 이건 끝이야. 안 돼, 준호 씨. 그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연애 초기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남자들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체 얼마나 많았던 걸까?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호와 웃으며 손을 잡고 있던 그녀. 준호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안녕, 미경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둘만 만나기로 약속했었는데 이건 아니었다. 준호 씨, 이쪽은 태호야. 만나서 반가워. 태호가 손을 내밀었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다. 그래, 반갑네, 미경아.
준호는 뒤돌아 걸어갔다. 뭔가 때려 부수고 싶었지만 참았다. 준호야 기다려. 미안해, 나 시간 없어. 미경은 태호와 헤어질지 고민 중이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였다. 태호는 멀어지는 준호를 보며 어리둥절해했다. 저 사람 누구야? 준호야, 너랑 그 사람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소리야? 난 내 남친인데 제가 왜 여기 있어? 너랑 직접 얘기하고 싶어. 저녁 먹으면서. 제가 화낼만 하네. 잘 가라 미경아. 태호야 기다려. 준호는 도서관에 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왔다. 어이 왔냐? 내가 말한 그 여자. 20분마다 전화 오더라. 몇 분 뒤 전화가 울렸다. 나 말 안 할래. 뭐라고 하지? 나 여기 없다고 해.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 여자가 뭐 했길래 그래? 내 강아지라도 차로 쳤냐? 여보세요? 룸메이트 광수가 전화를 받았다. 아니요, 여기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없다니까요. 광수는 전화를 끊고 준호를 보며 웃었다. 야, 술이나 마시러 가자. 처음 세 잔은 내가 쏜다. 그날 밤 광수는 만취한 준호를 침대에 눕히기 전까지 미경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준호가 취해서 어떻게 만났는지, 데이트는 어땠는지, 자기 감정이 어떤지 다 털어놓자. 광수는 그제야 안심했다. 술 한 잔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았지만 도움이 됐다. 준호는 떠났다. 시험이 끝나고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일주일을 보냈다. 아버지는 32피트 요트를 태워주며 그에게 항해를 가르쳐 주셨다. 준호는 바다와 야생동물, 그리고 밤늦게 배를 쫓아오는 돌고래들을 사랑하게 됐다. 해안 근처 밤하늘에 눈부신 별들을 사랑했다. 미경과 이 즐거움을 나누지 못한 게 후회됐다. 항구에 도착하니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찾았어? 당신이 날 찾는 거 원치 않았는데. 광수가 당신 떠났다고 해서 찾아다녔어. 당신한테 온 봉투를 봤어. 당신 집에 가서 어머니랑 하루 종일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씀드렸어. 오늘 당신 돌아올 거라고 하시더라. 당신 못 만날까봐 무서웠어. 어머니는 준호가 마음을 잘 열지 않는 편이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고 계셨다며 학교까지 빠지는 건 아들답지 않다고 경고하셨다. 어머니 말이 맞아. 나 당신 여기 있는 거 싫어. 왜 그래 준호야? 다 정리하겠다고 했잖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 자식이랑 잤어? 어떻게 그런 걸 물어봐? 아니 안 잤어. 이번엔 안 그랬어. 나 그런 여자 아닌 거 알잖아. 우리 둘만 만나기로 했고 나 약속 지켰어. 태호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 화장실에 나 버려두고 갔어. 이제 다시는 그 사람 안 봐. 준호야, 그 사람은 갔어. 나한텐 너뿐이야. 제발, 그 사람 가버렸어. 그놈이랑 같이 있는 거 보면 나를 세게 때려줘. 난 너 때문에 경쟁 같은 거 안 해, 미경아. 옳든 그르든 결과는 하나야. 나 사랑하면 딴 남자 안 만나겠지. 또 그러면 그땐 정말 끝이야. 우리 둘만 사귀는 거 진심이라는 거 보여주러 왔어. 근데 아무 의미 없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주면 이해해 볼게. 근데 이렇게 들키는 건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해. 더 이상 못 참아.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있는 삶과 없는 삶 중 무엇이 나을지 고민했다. 관계는 식었지만 미경은 계속 노력했고 결국 준호의 마음도 다시 돌아왔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깊어졌다. 준호는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왜 내가 눈치를 못 챘을까? 이 여자가 내내 딴 남자랑 놀아나고 있었던 건가? 우리 결혼 생활이 다 가짜였나? 그는 먹을 걸 사러 나가기 위해 일어났다. 그날 밤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전라남도를 지나 제주로 그리고 마침내 나소, 나사오, 아니 서귀포 앞바다. 세상에 미경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미경은 친구 영희를 붙잡고 오열했다. 나 그 사람 잃었어. 다 잃었다고. 미경아, 대체 왜 그랬어? 무슨 생각이었어? 30년 관계를 그 멍청이 때문에 날려버린 거야? 아들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설명 못해. 어떻게 그러겠어? 그녀는 다시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쏟았다. 애들이랑 얘기는 해봤어? 아니, 그가 떠났다고 말한 뒤로 애들한테 그이랑 연락됐냐고 계속 묻고만 있어. 지훈이한테만 한 번 전화했고, 시우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애들 입장에선 준호가 아무 이유 없이 널 버리고 간 게 되잖아. 애들이 아빠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 넌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너 그 사람 가질 자격 없어. 알지? 나 잘 지내왔어. 그냥 잠깐 실수한 거야. 넌 무슨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진 것처럼 말한다? 준호 침대에서 그 자식이랑 잤다며? 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준호가 그걸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미경은 멍하니 영희를 바라봤다. 차 안에서 즐기고 집에 혼자 왔으면 몰라도 준호 침대에 그놈을 끌어들였고 그걸 준호가 봤잖아.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넌 내가 본 최고의 남자를 아프게 했어. 그는 아이들 코치였고 너한테 모든 걸 줬어. 그 사람 꼬시려고 달려든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그는 항상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 안 되는 안 되었지. 넌 그 모든 걸 발로 차버린 거야. 어떻게 영희야.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 노력은 해보겠지만 기대는 마. 그 사람이 말이라도 섞어주면 그때 빌고 또 빌어. 최고의 아내가 되겠다고 해. 혹시 애들이 아빠 탓을 한다면 그땐 정말 끝이야. 네가 다 망쳤다는 거 알기나 해? 그가 나랑 얘기해야 해. 얘기해야 한다고. 준호는 요트 콕핏 바닥에 앉아 펌프를 손에 든 채 낡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있었다. 카리브해의 햇살 아니 제주의 뜨거운 햇볕 아래 그의 피부는 더 짙게 그을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라고 해요. 아, 네. 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기계 케이스의 잠금 장치를 살펴봤다. 뭐 하시는 거예요? 펌프 고쳐요. 왜 안 되는데요? 어디에 쓰는 건데요? 미끼통에 물 채우는 펌프예요. 바닷물을 끌어올려 통에 채우고 다시 내보내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게 산소를 공급해주죠. 몇 주 만에 나눈 가장 긴 대화였다. 와, 대단하네요. 뭐가요, 유진 씨? 준호가 물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요. 아저씨 바보 아니네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말수가 적으시네요. 평소엔 안 그래요.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어딜요? 유진 씨, 배에 타봐요. 도와줄 거 있어요? 낚시 가려고 펌프 고치는 중이에요. 방해했다면 미안해요. 부모님은 여기서 수영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난 안 좋은 기억만 나요. 준호는 그녀의 얼굴에서 고통을 읽었다. 위로가 필요하다면 난 별로 좋은 상대가 아닐 거예요. 나도 안 좋은 생각 안 하려고 애쓰는 중이거든요. 혼자 오셨어요? 가족들은요? 준호는 몸을 떨었다. 전처는 집에 있고 애들은 다 컸어요. 이 배 타고 혼자 오신 거예요? 와, 나도 가보고 싶다. 펌프 어디서 사요? 가까운 철물점에 가면 있을 거예요. 같이 갈래요? 슈퍼에 좀 들러야 하는데 기다려줄 수 있어요? 엄마한테 말하고 올게요. 그러세요. 준호는 그녀가 60피트짜리 대형 요트로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20대 중반처럼 보였다. 캐빈에서 한 남자가 밖을 내다보았고 준호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남자는 화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준호는 그녀가 사실 30대 중반이며 눈가와 입가에 미세한 주름이 있다는 걸 알아챘다. 부모님이 걱정하시겠어요. 좀 과보호가 심하세요. 여기 오기 전에 힘든 일이 좀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그들은 함께 걸었다. 침묵 속에 금소금이 울렸다. 항구 사무실 근처에 다다르자 북소리가 커졌다. 모래바닥이 깔린 야외바가 있었다. 준호가 물었다. 뭐 좀 마실래요? 좋죠. 정말 괜찮아요?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요? 준호가 웃었다.
아니요, 몇 주 동안 아무랑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뭐 마실래요? 화이트 와인 한 잔요. 그들은 바에서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다. 오후의 바닷바람이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준호가 묻자 유진이 답했다. 힘든 이혼을 겪고 부모님이 기분 전환시켜 주신다고 데리고 오셨어요. 문제를 잊어보려고 배를 빌렸죠. 그녀는 슬픔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눈동자가 참 맑으시네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부모님이 챙겨주시잖아요. 난 부모님이랑 배에 갇혀 있는데 두 분은 금슬이 너무 좋으셔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자꾸 일깨워줘요. 그게 힘들어요.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미안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아니에요, 유진 씨, 가지 마요. 나도 당신 마음 이해하니까. 저 젊은 여자가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지 않을까, 준호는 생각했다. 준호 씨, 나 30이에요. 모든 게 15분 만에 무너졌죠.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다신 안 돌아갔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이혼 절차 밟는 중인가요? 아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내분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봤어요? 오는 길에 몇 번 통화는 했지만 주로 내가 묻기만 했고 대답은 거의 없었어요. 여기 오는데 열흘 걸렸고 온 지 일주일 됐네요. 유진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준호를 바라봤다. 그건 준호가 몇 달 만에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관심의 눈길이었다. 준호 씨 얘기하고 싶으면 해요. 들어줄게요. 나중에요. 지금은 말고. 언제 돌아가요? 2주 더 남았는데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아빠가 운전하기 힘들어하시고 엄마랑 난 도울 줄 모르거든요. 아빠가 많이 답답해하세요. 준호가 걱정하며 물었다. 전화기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23통 있었다. 기상 앱을 켜보니 내일은 바람이 세지만 모레는 괜찮을 것 같았다. 좋아요. 모레 배를 타고 나가보죠. 내가 운전하는 거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버님 자존심 상하실 수 있으니 내가 요트 탈 줄 안다는 건 비밀로 하고요. 아빠가 어릴 때 9m짜리 배가 있었거든요. 저도 많이 탔어요. 비슷하겠죠, 뭐. 내일 우리랑 점심 같이 먹을래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큰 힘이 될 거예요. 유진은 설레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방법을 찾아보죠. 내일 낮 12시에 여기서 봐요. 아, 준호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도 힘든데 내가 도움을 청하다니 불공평하네요. 아니에요, 유진 씨, 괜찮아요. 다음 날 정오 준호가 선착장에 도착하자 유진이 손을 흔들었다. 준호는 유진의 아버지와 악수했다. 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성호입니다. 성호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배 좀 탈 줄 아나? 네, 어르신, 아버지가 32피트 요트가 있으셔서 어릴 때부터 많이 탔습니다. 이쪽은 내 아내 김선희입니다. 선희 씨는 유진의 미래 모습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와줘서 고마워요. 유진이 그러는데 성호 씨가 내일 출항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다. 번거롭겠지만 큰 부탁 좀 들어달라고 했다. 성호 씨와 선희 씨는 준호의 항해 지식을 테스트하듯 이것저것 물었다. 그들은 준호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최근의 이혼 문제와 그가 겪는 어려움까지도. 그들은 준호가 엔지니어이며 사무실과 연락이 끊긴 채 세상을 다시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했다. 일정은 확정됐다. 준호는 배의 선수에 누워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고요한 수면을 바라보았다. 유진이 곁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준호 씨? 별 생각 없어요. 제가 돈을 내야 할 판인데 아버님을 즐겁게 해드려서 다행이네요. 아빠가 생각보다 훨씬 잘하세요. 준호 씨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나 봐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휴가도 끝나가네요. 사무실에 연락해서 일도 정리하고 애들이랑도 얘기하고 재산 분할도 시작해야죠. 잠깐만. 성호 씨가 타석에서 소리쳤다. 아빠 얼굴이 활짝 폈네요. 준호가 드물게 미소 지으며 일어서자 유진이 말했다. 보기 좋네요. 엄마가 아빠 바라보는 눈빛 좀 보세요. 준호의 얼굴에 잠시 슬픔이 지나갔다.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해요, 준호 씨. 그는 돛을 조절했다. 바람을 제대로 받도록 돛을 고정하며 그들은 항구로 향했다. 편안했던 항해가 끝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돛 가방에 몸을 기댔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이해해요. 저도 1년 전에 겪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든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유진의 심장이 뛰었지만 준호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 알지만 준호 씨 덕분에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그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좋은 남자들이죠, 유진 씨. 우리가 다른 때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돛을 내린 뒤 준호가 말했다. 배를 정박하고 줄을 단단히 묶은 뒤 디젤 엔진을 껐다. 즐거웠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고 가네요. 고맙네, 젊은이. 이번 주에 하루 더 나가도 괜찮을까요? 성호 씨가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다. 바람에 날리는 은발이 그를 정말 행복해 보이게 했다. 그러고 싶지만 일정을 좀 조절해 봐야겠네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꼭 연락하게. 유진이도 좋아할 거야. 저도 정말 좋아요. 준호 씨, 이제 가실 건가요? 아니면 배 청소 도와주실 건가요? 여자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성호 씨는 웃으며 유진을 가리켰다. 유진과 선희 씨가 갑판을 닦는 동안 준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배에서 내려왔다. 그는 혼자 웃으며 자신의 배다운 딥다운 딥으로 돌아갔다. 배에 올라타니 다시 고독이 엄습했다. 예전보다 더 외로운 기분이었다. 어쩌면 다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 것일지도 몰랐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라 그는 오랜만에 전원을 켰다. 음성 메시지와 문자를 무시하고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상에 살아있었냐? 준호야, 어디야? 나 지금 제주도다. 장난 아냐? 괜찮아, 친구? 아직 좀 화가 나 있긴 해. 성준아. 스스로를 치유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알아. 그래, 준호야, 지금 알렉산더 사건에 문제가 생겼어. 밸브랑 연결 부위가 계속 고장난대. 해결책 좀 설계해 줄 수 있어? 밸브 위치를 옮기거나 연결 부위를 없앨 수 있을까? 시간 좀 나면 좀 봐줘. 알았어. 도면 이메일로 보내주면 검토해 볼게. 내일 중으로 보낼 테니까 월급 입금하는 거 미안해하지 마. 입금은 하루 이틀만 기다려줘. 투자금 정산하고 좀 나눠야 해서. 미경이가 매일 전화해서 너 소식 묻더라. 우리 통화한다고 말해도 돼? 내가 어디 있는지만 말하지 마. 통화 중이라고 하든지 왜 그랬는지. 이유 말하기 전까진 입도 뻥끗 안 할 거라고 전해줘. 이미 말했어. 그래도 다시 말해두는 게 낫겠지. 어떻게 연락해? 핸드폰은 계속 꺼둘 거야. 매일 오후 3시에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낚시 가면 좀 늦을 수도 있고. 준호와 성준은 1시간 넘게 프로젝트, 장비, 유지보수,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화를 끊자 평범한 대화의 여운이 준호에게 밀려왔다. 아빠 어디야? 이거 하나도 안 재밌어. 엄마가 매일 화내면서 전화해. 지훈이도 난리야. 무슨 일이야? 시우한테 물어봐. 시우야,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회복하기 힘들 것 같아. 엄마는 경찰이 아빠 찾고 있다던데. 도대체 뭘 한 거야? 누구 좀 때려줬어. 근데 덜 때린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언제 집에 와? 글쎄. 조만간 들르긴 하겠지만 일단 다 정리부터 해야 해. 어디로 갈 건데? 여긴 안 있을 거야. 말해줄게. 엄마랑 일 정리되면 시훈이가 지훈이네 집, 지미스 퓨리오스로 와라. 아빠가 마지막 대화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 엄마는 우리한테 말도 안 해주고 울기만 해. 아빠도 엄마도 다 잘 될 거야. 아빠 제발 무슨 일인지 말 좀 해줘요.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도착하면 알려줄게. 그때 같이 저녁 먹자. 수진이 크리스도 아빠 보고 싶어 할 거야. 엄마한테는 안부 전해주고 한두 주 뒤에 다시 전화할게. 준호는 전화를 끊고 의자를 끌어당겨 새 술병을 땄다.
유진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 준호 씨, 일어나요. 가서 자야죠.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난 나쁜 놈이에요. 거짓말 마요. 일어나서 들어가 자요. 아침에 얘기해요. 당신 잘생긴 거 알죠? 술 취해도 멋있네요. 유진은 비틀거리며 캐빈으로 들어가는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코를 골기 시작하자 그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다. 내일 봐요, 준호 씨.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배를 떠났다. 준호가 깼다. 준호는 최근에 몇 번이나 만취했는지 세어보려 했다. 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았다. 일어나요. 베이컨이랑 달걀 요리해 왔어요. 준호가 비틀거리며 위로 올라오자 유진이 웃었다. 어젯밤엔 좀 나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어젯밤에 헛소리라도 했나요? 나보고 예쁘다면서 사랑한다고 하던데요. 진심이면 괜찮고 거짓말이면 바보인 거죠. 아, 젠장, 미안해요. 아니, 예쁜 건 사실인데 내가. 준호 씨, 농담이에요. 긴장 풀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엔 나랑 얘기 좀 해야겠어요. 햇빛 좀 가려줄래요? 너무 눈부셔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비타민 D 좀 쬐어야 해요. 그래서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내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정말 다 듣고 싶어요? 욕이 좀 섞일 텐데. 내 준호 씨 마음을 괴롭히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혼자 사귀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아내가 상무랑 바람 피우는 걸 봤어요. 봤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니요, 내 눈앞에서 내 침대에서요.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식 얼굴을 세대 갈겨줬죠.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네, 그러고 몇 번 통화만 했죠. 오는 길에 왜 그랬는지 말하기 전까진 당신이랑 말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론 연락 안 했죠. 준호 씨 정말 힘들어 보여요. 그 생각만 하면 괴롭죠? 매일 밤 잊으려고 술만 마시고. 그녀를 사랑했어요, 유진 씨. 내 영혼을 다해 사랑했고 아꼈다고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 보니 정말 끝이군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지만 내가 해결했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건가 자꾸 의심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별로인가요? 유진이 웃었다. 준호 씨, 남자들은 신체적인 걸 걱정하지만 여자들에겐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내가 능력이 없었나 보죠. 그 대머리 아저씨 정말 별로였거든요. 나도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놈보단 나았는데.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요, 준호 씨. 그녀도 늘 그렇게 말했죠. 근데 소용없네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뭘요? 대학 때 규칙이 있었어요. 나보다 급이 높은 여자랑은 사귀지 말자고. 낮은 쪽이 항상 손해보거든요. 난 늘 그녀의 들러리였어요. 준호 씨. 그녀가 그렇게 예뻤다면 바람둥이일 가능성도 컸겠죠. 확실히 끝난 거 맞죠? 네, 100%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 괜찮아질 거라는 뻔한 말은 안 할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요. 너무 아프겠지만 견뎌야죠. 고마워요, 유진 씨.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고 유진은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준호 씨, 나중에 정리되면 나 좀 찾아줄래요?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고맙지만 유진 씨, 난 다시 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해요. 우린 급이 안 맞아요. 게다가 다음 주면 난 가고 당신도 떠나잖아요. 괜찮아요, 준호 씨.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난 그냥 친구가 되고 싶은 거니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유진 씨. 정말로요. 김해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유진의 배 위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가족들과 배를 타던 행복한 기억들이 스쳤지만 곧 미경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공항에 내리니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척해진 모습에 눈가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여기 웬일이야? 성준이가 말해줬어? 성준 씨 원망하지 마.
준호 씨 정말 미안해. 제발 설명하게 해줘. 관심 없어. 이유를 말하기 전까진 듣지 않겠어. 대답할 수 있어? 노력해볼게, 제발. 준호 씨,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제발 난 당신뿐이야. 당신만 사랑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경아, 나 하루 종일 이동해서 피곤해. 호텔로 가고 싶어. 떠나기 전에 전화할 테니까 그때 얘기해. 제발 준호 씨, 용서해줘. 우리 다 잊고 예전으로 돌아가자. 집에 가, 미경아. 우리 원칙 알잖아. 우린 한 팀이었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했잖아. 근데 당신이 먼저 끝냈어. 다 끝났어. 이제 가야겠어. 준호는 그녀를 뒤로 하고 택시에 올라탔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들어서자 성준이 반겼다. 준호야. 성준아. 거래처에서 너 찾더라. 신제품 런칭 도와달래. 대구에 한두 주가 있을 수 있어? 난 변호사부터 만나야겠어. 재산 정리도 좀 하고. 괜찮아? 성준이 어깨를 다독였다. 머리는 차가운데 가슴은 텅 빈 것 같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준호는 책상 위에 있던 미경의 사진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모든 게 그 여자 생각나게 해. 우리 집은 정리하는 게 좋겠어. 준호야, 넌 우리 회사의 기둥이야. 제안 하나 할게. 정리되면 점심이나 먹으면서 얘기하자. 미경이 다시 받아주라는 소리면 하지 마. 절대 아냐. 업무 얘기야. 성준은 웃으며 나갔다. 이혼할 때 그녀가 회사 지분은 못 가져가게 해야 해. 내일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그래, 경찰서에 자수도 하려고. 네가 나를 징계 해고한 걸로 처리해주면 이혼할 때 유리할 거야. 나중에 자문료 형식으로 보전해주면 되니까. 박상무, 그 자식이 나 고소할까? 아마 그럴걸. 합의해야지 뭐.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윤리 문제 걸어서 맞고소하자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미안하다 성준아. 우리가 같이 일군 곳인데. 괜찮아. 곧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아니,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겠지. 가봐야겠다. 형 힘내. 변호사 태준. 트놈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이야, 태준아. 개인적인 도움이 좀 필요해. 가사법, 형사법, 상법 다 필요해. 무슨 일이야? 한 달 전에 미경이가 상무랑 바람 피우는 거 목격했어. 내 침대에서. 세상에. 그래서 어째서? 그놈 기절시키고 제주도로 떠났지. 어제 돌아왔어. 미경이가 넣은 거 알아? 응, 공항으로 마중 나왔더라. 이혼하고 싶어. 서류 좀 준비해주고 경찰 조사도 좀 도와줘. 폭행으로 수배됐을지도 몰라. 전화 좀 돌려볼게. 밖에서 기다려. 이걸 협상 카드로 쓰자. 징계 해고건은 미경이가 지분 요구 못하게 막는 데 도움될 거야. 사진 안 찍었으면 네 증언뿐인데 외도 입증이 쉽진 않겠지만 해보자. 변호사비는 걱정 마라. 잘 해결될 거야. 조사는 굴욕적이었지만 준호는 성실히 임했다. 판사 앞에 선 준호는 담담했다. 준호 씨, 박정훈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머리는 안 때렸습니다. 얼굴만 3대 때렸죠. 맞습니까? 폭행은 인정하지만 참작 사유가 있습니까? 네, 판사님. 변호사가 답했다. 설명해 보세요. 판사님, 그들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제 집, 제 침대 위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서 때리기로 했나요? 네, 판사님. 손이 아파서 내 대까지는 안 때렸습니다. 절제력이 대단하시군요. 2주 뒤에 다시 열겠습니다. 검사 측도 동의합니까? 네, 판사님. 변호사가 덧붙였다. 준호 씨. 상대방이 지금 구청장 출마 준비 중이라 병원비랑 치과 치료비 청구하면서 난리예요. 검찰도 압박을 느낄 겁니다. 각오하세요. 판사가 준호를 보며 웃었다. 준호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때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판사님.
석방합니다. 주거지 제한 지켜주시고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피고인 출석 보장하세요.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변호사가 중얼거렸다. 와, 저 판사님 웃는 거 처음 봐. 너한테 되게 호의적이네. 호의적이라기보다 인간적인 거지. 재밌어지겠네. 다음 날, 준호는 회사로부터 파트너십 해지 통보서를 받았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이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그는 서류를 태준에게 넘겼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요트는 아직 제주에 있었다. 그는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었고, 실업자가 된 그는 렌터카를 몰고 인천 앞바다로 가서 해가 질 때까지 수면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오전 11시 호텔 방에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준호 씨, 제발 그러지 마. 미경아, 이유 말하기 전까진 통화 안 한다고 했지. 일부러 그런 거 아냐. 그냥 그렇게 됐어. 야근하다 술 마시고 춤추다 보니 그게 나한테 얼마나 상처인지 알아? 내 심장을 도려낸 기분이야. 우리 같이 늙어가면서 손주들 재롱 볼 줄 알았는데 다 끝났어. 준호는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설명하게 해줘.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설명하고 그 뒤에 서류 사인할게. 나 곧 감옥 갈지도 몰라. 미경아. 회사에서도 잘렸어. 품위 유지 위반이라더라. 다 당신 때문이야. 나 어떡해? 그녀는 여전히 본질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미 늦었어. 정리하고 떠나고 싶을 뿐이야. 제발 점심이나 먹자. 사람들 많은 데서 봐. 내일 정오에 명동 델루이지에서 보자. 알았어, 준호 씨? 고마워. 사랑해. 그 소리 하지 마.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마. 내 자격을 잃은 거지? 미안해.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대학 때처럼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살이 좀 빠졌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경아. 그는 일어서지도 않았다. 포옹도 안 해줘? 그녀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너무 차갑다, 준호 씨. 우리 30년이나 함께 했잖아. 내 침대에서 딴 놈이랑 놀아난 건 당신이야. 몇 번이나 그랬어? 얼마나 오래? 준호 씨, 내 말 믿어줄 거야? 실수였어. 그냥 일어난 일이야. 넌 무슨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진 것처럼 말한다? 영희도 그러더라? 준호야, 미안해. 회사 잘렸다는 거 믿기지 않아. 항소 안 할 거야? 아니,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 당신 업무 규칙이랑 똑같지 뭐. 당신 상무 고소할 거야.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할 거고. 나한테 상처 주려는 거지? 그럴 만해. 무슨 말이든 해. 다 받아들일게. 그냥 내 진심만 알아줘. 대학 때 태호 기억나? 그때 한 번뿐이었어. 맞아, 그게 당신의 본성이지. 당신은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왔을 때 딴 놈이랑 침대에 있는 걸 본 기분이 어떤지 알아? 세상에, 미경아. 내 기분은 안중에도 없었지? 정말 끔찍해. 내 친구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지. 그래?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했어? 그냥 당신 어디 있냐고 물었을 뿐이야.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끊겼다. 당신 행동에 책임져. 그러기 전엔 아무것도 안 변해. 당신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대학 때 말했지? 넌 10점이고 난 5점이라고. 이제 끝이야. 감옥 안 가면 나 떠날 거야. 어디로 가는데? 당신 배에 있는 거 알아. 트럭 찾아서 집 마당에 갖다 놨어. 애들한테나 줘. 시우 주든지. 지훈이는 나 원망하던데. 지훈이가 왜? 내가 여자 생겨서 떠난 줄 알더라? 지훈이한테 상처 주지 마.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상에, 미안해, 준호 씨. 내가 가정을 망쳤어. 난 이제 당신 안 믿어. 당신은 내 침대에서 그놈이랑 잤어. 가장 치졸한 배신이야.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다. 응, 준호 씨, 미안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 떠날게.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 애들이 전화하면 받아주고 내가 책임졌다는 거 알게 될 거야. 감옥 가게 되면 연락할게. 아니, 연락 안 할 수도 있고.
준호는 돈을 테이블에 던져두고 나왔다. 미경이 손을 뻗었지만 그는 뿌리쳤다. 준호 씨, 판사가 말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속은 좀 했지만 다른 범법 사실은 없군요. 그녀는 서류를 훑어본 뒤 준호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 행동이 여기까지 오게 했네요.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싶지만 만약 또 그런 장면을 본다면. 그는 변호사를 쳐다봤다. 판사가 미소 지었다. 네, 또 때리고 싶겠죠. 참으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준호 씨, 지금 일하고 있나요?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고됐습니다. 복직하고 싶지만 지켜봐야죠. 법원은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5년간 기록에 남을 겁니다. 그 기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합산해서 처벌받습니다.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네, 판사님, 덕분에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서류에 사인하고 귀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준호는 돌아서며 판사에게 목례했고 판사는 미소로 답했다. 변호사와 성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박이다, 준호야. 저 판사님 그렇게 관대한 거 처음 봐. 너 운 좋다. 운이 아니라 인과응보지. 자, 이제 어떡할 거야? 미경이랑은 정리할 거야.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어. 준호는 선착장으로 내려가 유진의 배가 있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우울함이 몰려왔지만 유진과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유진은 세상에 착하고 일편단심인 여자도 있다는 증거였다. 미경은 식당을 나서는 준호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렸다.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입맞춤을 보냈다. 엄마, 진짜야? 장난치는 거 아니지? 지훈이 물었다. 엄마가 아빠 침대에서 들켰다고? 아빠 어디 있어? 전화도 안 받는데. 시우는 아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줘. 지훈아, 나도 화나고 믿기지 않아.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아빠한테 전화해봐. 받을지도 몰라. 아빠 지금 해외에 계셔. 엄마나 형이랑은 말 섞기 싫으시대. 시우가 지훈의 전화를 받았다. 시우야, 제발. 아빠한테 말 좀 전해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엄마 아직 그 사람이랑 일해? 응. 생활비랑 대출금 갚아야 하니까. 근데 딴 직장 알아봐. 그 사람 계속 만날 거면 차라리 가족을 떠나든가. 시우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내가 죄인도 아니고. 엄마가 죄인이야. 세상에. 나 정말 실수한 거구나. 미경은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녀는 침대에 누워 왜 다들 자기한테만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작은 실수라고 생각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머릿속엔 배신자를 노래하는 멜로디가 맴돌았다. 한편 대서양 안이 한반도 근해를 통과하는 태풍이 북상 중이었다. 올해 5번째 태풍으로 제주도에 상륙할 예정이었다. 순간 최대 풍속 140km/h의 해일 위험까지 있었다. 준호는 배를 고정하기 위해 이틀간 분주히 움직였다. 많은 배가 이미 피항한 상태였다. 그는 남은 배들을 단단히 묶고 줄을 점검했다. 선착장 인부들이 다가왔다. 이봐요, 뭐 도와드릴까요? 태풍 대비해서 배 묶는 중입니다. 긴 줄이 더 필요하고 작은 보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작은 보트는 왜요? 줄을 가로질러 묶어서 배가 부두에 부딪히지 않게 고정하려고요. 줄 더 가져올게요. 이름이 뭐요? 준호입니다. 난 민수예요. 반갑습니다, 민수 씨. 그들은 악수를 나눴고 민수는 인부 5명과 줄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왔다. 하루 반 꼬박 배들을 묶는 데 매달렸다. 하늘은 맑았고 파도 소리만 들렸다. 준호 씨, 태풍 올 때 어디 있을 거예요? 근처 숙소나 알아보려고요. 우리 집으로 가요. 안전합니다.
여러 번 태풍 겪었지만 끄떡없었어요. 크고 좋진 않아도 지낼 만할 겁니다. 고맙지만 패 끼치고 싶지 않네요. 패 아니에요. 같이 가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고 결정됐다. 혜수야, 손님 온다. 준호는 민수의 집으로 들어갔다. 시멘트 벽돌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소박한 집이었지만 고지대에 있어 안심이 됐다. 안은 어두웠지만 정갈했다. 구슬 커튼으로 나뉜 방 안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눈을 굴리며 들어갔고 잠시 후 소란이 잦아들었다. 민수는 30대 중반의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나왔다. 긴 검은 머리에 매력적인 몸매를 가진 그녀가 손을 내밀었고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드러우면서도 거친 노동의 흔적이 느껴졌다. 민수 오빠 친구예요? 그녀가 서툰 표준어로 물었다. 네, 도와주러 왔습니다.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네, 고마워요. 일은 오빠들이 하고 요리는 내가 할게요. 준호는 민수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슬레이트 조각으로 창문을 보강했고 이웃들도 도우러 왔다. 집집마다 돌며 대비를 마치자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며 먹구름이 몰려왔다. 준호는 아들들 걱정이나 과거의 고통을 떠올릴 겨를이 없었다. 배들을 살리는 데만 집중했다. 민수네로 돌아와 멍석 위에 자리를 잡았다. 금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시원한 맥주 2캔을 가져와 민수와 준호에게 건네고 조용히 들어갔다. 아내분이세요? 준호가 묻자 민수가 크게 웃었다. 아니요, 아내는 사별했고 이쪽은 처제 혜수예요. 예쁘죠? 네, 정말 그러시네요. 다른 남자들도 마루에 앉아 혜수가 주는 맥주를 마시며 웃었다. 혜수는 준호 앞에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아름다운 미소였다. 준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폭풍이 몰아치자 준호는 배와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비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한 남자가 준호를 잡으며 말했다. 준호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우린 이제 친구죠? 네, 친구입니다. 태풍이 상륙했고 예상보다 강력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전기가 나갔고 준호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혜수가 커튼 뒤에서 나와 소파를 가리켰고 준호는 그녀 곁에 앉았다. 겁에 질린 그녀를 준호가 품에 안아주었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하며 잠이 들었다. 준호도 결국 잠들었다. 깨어보니 그녀가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민수가 나와서 그들을 보고 어깨를 으쓱하며 물었다. 어이 혜수야, 무슨 일이야? 혜수는 준호가 태풍을 이겨내게 도와줬다고, 무서워하는 자신을 안아준 완벽한 신사였다고 설명했다. 여자 마음은 알 수가 없네. 화가 난 건지 좋아하는 건지.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모르겠네요. 민수 씨, 이제 가봐야겠어요. 선착장 상황을 확인하러 가야 했다. 혜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준호 씨, 배고프죠? 마루에서 먹어요. 준호와 민수는 마당을 치우는 이웃들을 보며 식사를 했다. 매콤한 양념장과 고기 요리가 곁들여진 식사는 준호 인생 최고의 성찬이었다. 그들은 민수의 낡은 트럭을 타고 선착장으로 향했다. 준호는 혜수와 악수하려 했지만 그녀는 준호를 꽉 껴안으며 고맙다고 속삭였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트럭에 올랐다. 선착장에 가보니 배 한 척이 침수되고 다른 배들도 조금씩 부서졌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사했다. 민수의 팀원들이 도착해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민수는 준호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수 씨, 저 가라앉은 배 꺼내는 거 도와줄까요? 당연하죠. 해봅시다. 그들은 장비를 챙겼다. 준호는 공기 주머니를 고정하고 벨트를 배 밑으로 밀어넣는 일을 도왔다. 컴프레셔가 돌아가자 배가 서서히 떠올랐다. 물을 퍼내고 나니 저녁이 되어서야 부두가 정돈됐다. 고마워요, 준호. 민수가 그를 껴안았다. 나랑 같이 갈래요? 아니요, 난 배에서 지낼게요. 혜수 씨한테 정말 고마웠다고 전해줘요.
준호는 발전기를 돌려 전화를 충전했다. 시우와 지훈, 그리고 미경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다. 그리고 낯선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와 있었다. 준호 씨, 태풍 소식 들었어요. 당신과 마리나 사람들이 무사한지 걱정돼요. 답장 기다릴게요, 유진. 준호는 상황이 정리되자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아빠다. 아빠. 시우한테 얘기 들었어요. 죄송해요, 아빠.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 탓해서 미안해요. 괜찮다. 아빠가 그랬지? 전말을 알기 전까진 편들지 말라고. 네, 아빠. 엄마 용서해주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아빠는 못하겠다. 믿음이 깨졌어. 다시는 못 믿을 것 같아. 미경은 영희와 앉아 걱정하고 있었다. 영희야, 그 사람 배에 있는데 어떡해. 무사해야 할 텐데. 준호 씨라면 잘 헤쳐나갔을 거야. 걱정 마. 가려고 사러 갔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미경이 나갔다. 임미경 씨 되시나요? 네, 누군데? 이혼 소장입니다. 확인해 주시죠. 세상에. 영희야, 소장이 왔어. 정말 이혼하려나 봐. 미경은 봉투를 들고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안 돼, 안 돼. 딱 한 번뿐이었는데. 너한텐 한 번이지만 준호 씨한텐 전부였어. 태풍 이틀 뒤 준호는 갑판에서 펌프를 고치고 있었다. 뭐 하세요? 분홍색 셔츠를 입은 유진이 서 있었다. 유진 씨? 여긴 어떻게? 태풍 소식 듣고 너무 걱정돼서 왔어요. 편지 썼는데 답장도 없고. 배로 올라와요. 의자 가져다 줄게요. 어디 묵어요? 정말 반갑네요. 아직 숙소 못 구했어요. 공항에서 바로 왔거든요. 미안해요, 준호 씨. 내가 너무 무모했죠? 무모하다니요?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당신이 필요할 때 곁에 없어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유진 씨, 미안해하지 마요.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민수 씨가 도와줄 거예요. 유진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 저 다시 공항으로 갈게요. 잠깐만요. 일단 민수 씨랑 얘기부터 해요. 준호는 그녀의 머리에 살짝 입을 맞추고 민수를 찾아갔다. 다음 주, 준호와 유진은 낚시를 하고 배를 타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다. 준호가 서울로 돌아갈 때 그들은 함께 비행기를 탔다. 그 후로도 그들은 자주 연락했다. 준호는 제주도에 집을 구하고 사무실을 차렸다. 성준과 협의해 한 달에 며칠만 본사로 출근하고 나머지는 제주에서 원격으로 설계 업무를 보기로 했다. 성준은 준호를 주주로 승진시켰고 제주에 지사를 열어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게 했다. 미경은 이혼 조건에 합의했고 집을 갖는 대신 현금 자산을 공평하게 나눴다. 그녀는 전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정훈을 해고시켰다. 정훈은 업계에서 매장되어 떠났다. 정훈이 제기한 폭행 소송은 기각됐고 준호는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미래의 손주들을 위해 저축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과 미경이 만났다. 어느 화창한 오후, 시우와 지훈이 가족들을 데리고 방문했을 때 준호는 제주 집 뺀마루에 앉아 첫 손주를 달래고 있었다. 미경이 계단 밑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 씨, 우리가 같이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미안해. 나한텐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어. 미경아, 나한테는 큰 의미였어. 우리가 나눈 세월이 당신에겐 별거 아니었다는 증거니까. 내 믿음은 깨졌고 가슴은 무너졌어. 난 살기 위해 떠나야만 했어. 자기야. 유진이 차와 아기용 음료를 들고 나오며 말했다. 그녀는 미경을 보고 다시 준호를 보았다. 미경 씨, 안녕하세요. 준호 씨 말대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전 유진이라고 합니다. 미경의 어깨가 툭 떨어지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만나서 반가워요, 유진 씨.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길 바랄게요. 미경이 답했다. 준호 씨, 잘 부탁해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유진 씨는 정말 운이 좋은 여자예요.